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가장 신뢰했던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국가부채 해결을 위해 고객님의 예금 중 일부를 정부에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상상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 통장을 확인했는데 내 돈이 모두 사라져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키프로스라는 작은 섬나라에서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두 명의 젊은 억만장자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페이스북 소송으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던 윙클보스 형제가 어떻게 비트코인으로 인생 역전을 이뤘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던 마크 주커버그가 타일러와 캐머런 윙클보스 형제를 만나게 되었죠. 형제는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주커버그에게 개발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주커버그는 처음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몇 달 동안 형제들을 질질 끌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 사이에 혼자서 비밀리에 자신만의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형제가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을 런칭해서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분노한 형제들은 주커버그를 아이디어 도용 혐의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 법적 분쟁은 나중에 할리우드 영화 소셜 네트워크의 중심 소재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영화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윙클보스 형제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국 윙클보스 형제는 페이스북으로부터 $6,500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받았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큰 돈이었죠. 형제의 변호사들은 당연히 현금으로 받아들이라고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하지만 윙클보스 형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현금 대신 페이스북 주식으로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겁니다. 변호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확실한 현금을 두고 왜 불확실한 주식을 택하려는 건지 말이죠. 하지만 형제는 페이스북이 당시 이미 수십억 달러 가치의 회사로 성장했고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부는 주식으로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주식으로 받기로 한 이 결정은 나중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상장했을 때 윙클보스 형제의 지분은 무려 $5억 가치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커버그와 맞서 싸운 것에는 큰 대가가 따랐습니다. 형제의 평판이 심각하게 손상된 거죠. 언론에서는 그들을 끊임없이 조롱했고 특히 소셜 네트워크 영화에서는 꽤 거만하고 특권의식에 찬 인물들로 묘사되었습니다. 반면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을 실제로 만들어낸 천재로 그려졌죠. 많은 사람들이 윙클보스 형제를 그냥 운동만 잘하는 한심한 놈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후 윙클보스 형제는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패배자로 여겼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5억 갖고 있다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호화로운 여행을 하거나 비싼 스포츠카나 대저택을 구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윙클보스 형제는 완전히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다른 회사들에 투자하는 데 사용하고 싶어 했어요. 단순한 농담거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고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로 향해 엔젤 투자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윙클보스 형제가 마음에 드는 투자처를 찾아 제안을 했을 때 정말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제안이 번번이 거절당한 거예요. 한두 번이라면 회사가 이미 다른 투자자를 찾았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거절당하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결국 한 창업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때 들은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다시 한번 문제는 마크 주커버그였습니다. 당시 실리콘밸리에서는 많은 창업자들이 언젠가 페이스북에 회사를 매각하거나 파트너십을 맺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커버그가 윙클보스 형제와 연관된 회사는 절대 인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윙클보스 형제의 돈과 존재 자체가 독성을 띠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형제와 연관되는 것을 꺼렸던 거죠. 이런 깨달음은 정말 파괴적이었습니다. 형제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거든요. 이것은 새로운 인생 최저점이었습니다. 모든 걸 잊기 위해 그들은 이비자로 떠났어요.
이비자의 한 클럽에서 윙클보스 형제는 정신을 달래려고 했지만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지 생각하느라 너무 바빴거든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자신들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클럽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해 일어나서 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소리쳤어요. 야, 너 윙클보스 아니야? 키가 195cm나 되는 쌍둥이 형제의 단점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죠. 어디서든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데이비드 아자르라고 소개하며 형제에게 꼭 이야기해야 할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비자 해변에 서서 데이비드는 윙클보스 형제에게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형제 모두 이전에 비트코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사실 그때는 거의 아무도 몰랐거든요. 데이비드가 이비자에서 형제에게 다가온 때가 2012년이었는데 비트코인은 2009년에 처음 출시되었으니까 아직 3년밖에 안 된 신기술이었죠. 형제는 데이비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비트코인이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거나 정말 대단한 것 중 하나라고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였어요. 데이비드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화폐라고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분산화된 전자현금 시스템으로 은행이나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중개업체가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였죠. 게다가 총 2,100만 개의 비트코인만 생성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더 찍어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납세자들이 은행들을 구제해주는 상황을 목격한 후라 분산형 화폐 시스템의 장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비트코인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이 만들었다고 설명했어요. 어느 날 온라인에 이 새로운 디지털 P2P 통화를 자세히 설명하는 백서를 게시했다고 하더군요. 모든 게 미스터리에 쌓여 있었지만 그 직후 사토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데이비드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비트인스턴트라는 회사에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회사에 일반 법정화폐를 지불하면 비트인스턴트가 소액의 수수료를 받고 비트코인을 보내주는 방식이었어요. 회사 창립자는 찰리 슈렘이라는 사람으로 어머니 집 지하실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비자에서 파티하는 동안 나눌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대화였지만 윙클보스 형제는 비트코인이라는 개념 전체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비트코인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들었거든요. 형제는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통화로서뿐만 아니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도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본질적으로 디지털 금이라는 거였죠. 금이 역사에 많은 기간 동안 통화로 사용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매우 내구성이 뛰어나고 휴대하기 쉬우며 위조하기 어렵고 진위 확인이 쉬우며 가치가 있을 만큼 희소하지만 너무 희귀해서 빨리 고갈되지는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윙클보스 형제는 비트코인이 금과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훨씬 더 낫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쉽게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고 당연히 전송하기도 훨씬 쉬웠거든요. 반면 비트코인은 어떤 실물로도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정도에 기반했어요. 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모든 통화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윙클보스 형제는 이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데이비드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했어요. 윙클보스 형제는 암호화폐 세계에 대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곧 비트코인이 2012년에는 다소 어두운 평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주로 마약 거래, 자금 세탁, 탈세에 사용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공정하게 말하면 종종 그런 용도로 쓰이기도 했거든요. 또한 정부가 간섭할 수 없는 화폐 시스템을 원하는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형제는 해킹을 당해 비트코인을 잃어버렸거나 단순히 분실해서 쓰레기 매립지를 뒤져가며 찾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읽었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기술 자체는 혁신적으로 보였고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충성스러운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형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알고 이해한다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트코인이 실제 제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 최초 사례는 2010년 5월이었는데 플로리다의 한 남자가 피자를 원하며 온라인 포럼에 글을 올렸던 거예요.
내 주소로 피자 2판을 주문해주면 하나만 비트코인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이었죠. 거래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몇 년 후 비트코인 한 개가 6만 달러에 도달했을 때 그 하나만 비트코인은 피자 2판 대신 복원했다면 6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을 테니까요. 윙클보스 형제가 확실히 알고 있던 것은 그들도 그 일부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우선 형제는 찰리 슈렘의 비트코인 거래소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회사 지분을 얻기 위해 약 15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윙클보스 계획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또한 찰리에게 자신들을 위해 1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찰리는 수백 달러 규모의 주문을 처리하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이는 거대한 주문이었어요. 며칠 후 형제가 또다시 1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더 사달라고 요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윙클보스 형제는 비트코인 가격이 코인당 10달러 미만이었을 때 약 20만 개의 코인을 샀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비트코인의 약 1%에 해당하는 양이었죠. 다행히도 작은 섬나라 일어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모든 것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키프로스의 은행들이 1년에 정말 나쁜 투자를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그리스에 많은 돈을 예치했는데 그리스 경제가 폭락하자 도박을 하듯 그리스 정부 채권을 더 많이 샀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키프로스 은행들은 파산 상태가 되었고 키프로스는 유럽연합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유럽연합은 키프로스를 도와주려면 그들 스스로도 돈을 일부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키프로스 정부가 결정한 방법은 본질적으로 자국민들에게서 돈을 빼앗는 것이었어요. 키프로스의 은행들은 국가 부채를 갚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객들의 자금 일부를 강제로 압수하라는 명령을 받았거든요. 따라서 만약 당신이 어느 날 아침 키프로스에 살고 있었다면 은행 잔고를 확인했을 때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 당신의 돈 일부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윙클보스 형제가 이 소식을 봤을 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정부와 은행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였거든요. 사람들은 정부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는 가치 저장 수단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키프로스 사건이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한 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코인당 100달러, 코인당 500달러, 코인당 1000달러로 말이죠. 한 뉴스 매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면 다른 매체에서도 따라했고 점점 더 확산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발견함에 따라 가격도 계속 올랐어요. 한편 윙클보스 형제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비트코인을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는 비트코인이 더 대중화되려면 어느 정도의 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비트코인을 혁신적으로 만드는 요소들을 죽이지 않지만 완전히 규제되지 않은 서부시대 같은 상황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암호화폐 분야 내에서 더 많은 규칙이 도입되는 것이 좋은 일이며 비트코인이 의심스러운 평판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비트코인의 초기 채택자들 중 상당수가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비트코인의 전체 아이디어가 사람들이 자신의 돈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는 어떠한 개입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찰리의 회사인 비트인스턴트는 비트코인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 했기 때문에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인스턴트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당시 주요 비트코인 거래소는 마운트 곡스라고 불렸는데 원래는 매직 더 게더링 카드 게임을 교환하기 위한 웹사이트였다가 비트코인 거래소로 전환한 곳이었습니다. 서투르고 전혀 규제받지 않는 곳이었는데 일본에 사는 괴상한 프랑스인이 운영하면서 스스로를 비트코인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 거래소를 사용하려면 해외 송금하는 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계좌 승인을 받기까지 몇 주를 기다려야 했고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데도 또 일주일이 걸렸거든요. 찰리 회사인 비트인스턴트의 판매 포인트는 본질적으로 중개업체 역할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마운트 곡스에서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인수한 다음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판매했던 겁니다. 실제로 형제가 회사 성장을 돕기 위해 투자한 이후로 거래량이 한 달에 100만 달러 처리하는 것에서 하루에 100만 달러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돈과 명성이 찰리의 머리를 돌려놓았어요. 모델들과 파티하며 전 세계를 여행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CEO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찰리가 고등학교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했던 아이였는데 이제 암호화폐 분야에서 유명해진 거죠. 당연히 그 상황을 즐기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찰리가 곧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면 회사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비트 인스턴트는 많은 비트코인 구매를 처리하고 있었지만 회사 자체는 아직 실제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찰리는 증가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회사 내부의 모든 것이 약간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윙클보스 형제와 찰리 사이의 갈등은 다음 몇 달 동안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는 비트코인 채택을 더욱 대중화하기 위해 금융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회의 중 하나에서 찰리를 초대해 비트 인스턴트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했는데 그가 숙취 상태로 나타났거나 아직 취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실크로드는 온라인 암시장이었습니다. 불법 마약부터 총기, 심지어 살인 청부까지 모든 것을 판매하는 일종의 지하 아마존 같은 곳이었어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사업이었고 비트코인이 주요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실크로드 소유주가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은 후 갑자기 사이트가 폐쇄되었어요. 뉴스가 나온 직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윙클보스 형제의 순자산도 함께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이 기회를 이용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기로 결정했어요. 장기적으로 실크로드의 종말이 비트코인에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형제가 투자한 찰리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은 거예요. 실크로드 사건 이후 비트 인스턴트가 라이선스를 잃었고 회사가 합법적인 자금 전송업체로 지정되면서 찰리는 갑자기 완전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비트 인스턴트 웹사이트에 일시적인 문제라고 게시했지만 형제는 회사가 곧 망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2014년 1월 찰리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고 있던 중 갑자기 찰리 슈렘 체포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경찰관이 그를 수갑으로 채우고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체포라고 생각했지만 FBI 배지, IRS 배지, 심지어 마약 단속국 배지를 단 사람들을 보고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고 겁에 질렸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BTC 킨이라는 사용자명을 가진 사람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찰리는 이것이 실크로드와 관련된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잠시 동안 비트 인스턴트에서 특히 활발하게 활동한 사용자가 한 명 있었는데 총 1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던 거예요. 찰리는 그 돈이 불법 구매를 위해 실크로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찰리는 기술적으로 비트 인스턴트의 준수 책임자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이 있었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해야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법적 요구사항을 우회하기 위해 장부에서 벗어난 거래를 수행했던 겁니다. 찰리는 이제 자금 세탁 공모,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 위반, 무허가 송금 운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찰리는 기술적으로 최초의 비트코인 범죄자였고 비트코인 관련으로 직접 체포된 최초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진이 뉴스에 도배되었어요. 찰리의 부모는 그를 보석금으로 내보내기 위해 집을 담보로 내놓아야 했고 그는 형이 선고될 때까지 가택연금 상태로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찰리가 마침내 법정에 섰을 때 실크로드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1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보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았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니까요. 하지만 24세의 그에게는 여전히 무서운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찰리가 마침내 2016년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윙클보스 형제로부터 이전 사업 거래에서 5,000개의 비트코인을 빚졌다는 소송을 당했거든요. 당시 그 가치는 약 3,200만 달러였습니다. 찰리가 체포된 지 2주 후 주요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 곡스가 해커들에게 고객 계정에서 80만 개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한 후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윙클보스 형제는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더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물결의 기업가들과 회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민이라는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했어요. 이 거래소는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엄격한 암호화폐 거래소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혼란에 질서를 가져오고 싶어 했던 거죠.
윙클보스 형제의 경우 비트코인이 더욱 대중화되도록 돕기 위한 노력이 문자 그대로 돈을 벌어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개의 비트코인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요. 전체 비트코인의 약 1%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따라서 규제가 강화된 거래소들이 개설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점점 더 상승한 지 몇 년 만에 캐머런과 타일러 윙클보스는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신비로운 창시자인 사토시 자신도 그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그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으로 만들 텐데요. 그런데 형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NFT를 위한 니프티 게이트웨이 같은 다른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들로 확장했고 내와 탈중앙화에 극도로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 대신 사용자들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웹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갖는다는 아이디어죠. 결과적으로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여전히 주커버그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페이스북 소송 이후 윙크보스 형제의 구원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미지는 손상되어 아무도 그들과 관련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주커버그가 아이디어를 가져가서 소셜미디어 붐의 일부가 되지 못했죠. 그래서 대신 새로운 기술을 발견했고 잠재력을 볼 비전이 있었으며 아주 일찍부터 모든 것을 투자하여 비트코인을 대중에게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억만장자가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이것을 단지 운과 좋은 타이밍으로 더욱 부자가 된 두 부유한 집안 출신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단지 일찍 참여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기에 페이스북에서 받은 합의금 덕분에 그렇게 많은 비트코인을 살 돈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해요.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처음부터 페이스북에서 실제 작업을 하지 않았고 상당히 모호한 아이디어만 갖고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느 쪽이 정답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진실은 아마도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트코인 초기 시절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라는 건 분명해요. 오늘날 비트코인은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널리 알려져 있지만 가격은 여전히 극도로 변동성이 크고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정말 유용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분명 다른 이야기들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더 깊은 부의 전략을 함께 탐구할 구독자로 남아주세요. 웨스토피아와 함께 당신의 부의 여정을 시작하세요.